네, 단백질이 정말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네, 또 굿모닝 프로그램으로 또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진 것 같습니다. 단백질이 뭐 워낙 그 중요한 영양소이기도 하고 또 기능성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핵심만 잘 추려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준비한 자료를 먼저 보시면서 네,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도 잘 보이시죠? 화면도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단백질의 모든 것 A to G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현재 단백질이 부족한지 아니면 혹시 과잉으로 섭취하고 있는지 뭐 이런 현황을 좀 볼 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종류, 뭐 구성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그 구성 단위라고 할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과 단백질의 역할, 또 근육을 구성하는 데 단백질이 중요하죠. 그래서 근육과 단백질의 관계, 그다음에 현대인들에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이유, 그 동물성 단백질인가 식물성 단백질인가, 단백질 대사의 문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백질 섭취 현황을 볼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단백질을 과연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을까? 지금 통계적으로 국민 영양조사 통계를 보면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권장량에 평균적으로 보면 전 연령대에서 어, 이 60세 이상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나오는데 그 외의 연령대에서는 전 연령대에서 단백질의 권장량 대비 뭐 70% 정도 더 섭취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단백질 섭취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지 네, 그런 부분도 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단백질이 이렇게 권장량 대비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게 된 이유는요.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육류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엔 지금 그림 보시면은 1인당 1인당 연간 고기 섭취량이 5.2kg이었는데요. 2022년 통계를 보면 56.5kg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육류의 섭취량이 10배 정도 이상 늘어난 거죠. 그 육류의 그 주요 이제 그 영양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는 단백질이 어,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른 또 그 기사나 자료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그 단백질 섭취량은 이제 3명 중에 2명이 부족하다.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 섭취율이 이제 저녁 때 주로 단백질 섭취한다. 그러니까 우리 식사 패턴을 보시면 뭐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저녁 때 이제 주로 육류를 많이 섭취하니까 뭐 회식도 하시고 고기도 삼겹살 저녁 때 드시고 아침에 드시진 않잖아요. 치맥도 치킨도 저녁 때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단백질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문제.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도 이제 또 한 3분의 1 정도는 단백질이 부족한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 골고루 잘 모든 분들이 다 충분하게 섭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율에 이 단백질의 그 섭취가 집중되어 있다. 부족한 분들도 3분의 1 정도는 단백질의 절대적인 섭취량 자체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 단백질의 근원 식품이 다 육류에 집중되어 있다. 육류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단백질을 주로 섭취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계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되는지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네,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네. 네, 단백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단백질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죠. 영양소로서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이나 뼈, 뭐 결합 조직,
뭐 인대, 피부 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제 뭐 편모나 섬모 같은 그런 조직에서의 운동을 또 담당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영양소 운반하고,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인체 기관의 어떤 활동을 조절하는 그런 조절 단백질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영양소, 음식물의 소화를 돕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 작용을 돕는 그런 물질, 효소의 구성 성분도 단백질이고, 또 방어 단백질이라 해서 면역과 관련돼서 그 면역 기관을 구성하거나 혹은 이 면역 물질, 항체의 구성 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어 단백질, 다양한 그런 면역과 관련된 역할도 하죠. 단백질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요.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3대 영양소 이제 사실은 5대 영양소인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인데 그중에 이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세 가지는 열량 영양소라고 해요. 왜냐하면 열량을 이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열량을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3대 열량 영양소로 하는데 이제 그게 탄수화물, 지방, 탄수화물인데 명확히 얘기하면은 탄수화물은 실제로 이제 열량 에너지로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열량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지방은 이제 열량을 내기보다는 그 열량을 저장하는 영양소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탄수화물은 당분은 열량을 내는 영양소. 지방은 열량 우리가 이제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 영양소가 이제 지방이고, 단백질은 물론 열량을 발생하기도 하지만, 음, 열량보다는 우리 몸을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영양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열량을 내긴 하지만 차이가 좀 있다. 그 단백질은 이제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다른 아미노산과 결합을 하는데요. 이 결합을 펩티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펩티드 결합.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펩티드 결합이라서 이제 아미노산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이제 두 개가 디펩티드. 두 개란 뜻의 D가 붙어서 디펩티드. 그다음에 세 개가 결합되어 있으면 세 개라는 뜻의 트리가 붙어서 트리펩티드. 이렇게. 그러면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뭐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 이렇게 결합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아주 많은 수의 그런 펩티드 결합을 갖고 있다. 그래서 폴리펩티드. 수천 개 이상이니까 폴리펩티드라고 부릅니다. 네. 학문적으로는 폴리펩티드가 바로 단백질이다, 프로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펩티드 결합을 통해서 수천 개 이상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이 단백질이라는 거죠. 단백질의 분자량이 굉장히 커요. 아미노산이 아주 많이 이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화를 시키려면 단백질을 섭취하면 단백질이 그냥 워낙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큰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되고요. 이거를 잘 끊어줘야 돼요. 이 펩티드 결합을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디펩티드나 트리펩티드 혹은 단일 아미노산으로 끊어져야만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거. 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음, 바로 이제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러한 효소라는 거죠. 근데 단백질이 워낙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소화 효소가 작용하는데 오래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단백질 분해 효소가 뭐 펩신이나 트립신 같은 그런 단백질 분해 효소가 십이지장이나 소장에서 분비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분비가 돼요. 워낙 분해를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가 좀 어려운 영양소다. 음, 유일하게 단백질의 단점이라고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다른 영양소에 비해서. 네, 그래서 혹시 프로틴을 식사를 하실 때는 뭐 모르겠는데 우리 프로틴을 아침 식사 대체하시는 경우에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속이 불편하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의 구성 단위가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미노산이 우리 몸을 이제 구성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20가지입니다. 20가지. 이 20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음식으로 제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우리 체내에서 합성되는 그런 아미노산 11가지를 비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에게는 이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이라 해서 원래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지만 현대인들의 그런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밖에 합성이 안 되니까 보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아르기닌 같은 경우에는 성장에 꼭 필요한 그런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성장기에 더 많이 우리 몸에서 합성되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보충이 되어야 하고요. 또 글루타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부상 후에 회복할 때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글루타민도 보충이 되어야 하고 또 근래에는 세린이라는 아미노산은 신장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학문적으로 밝혀지면서 이 세린도 이제 조건부 필수 아미노산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왜냐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한다고 한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쓸데없는 것만 섭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어, 아주 충분하게 권장량 이상으로 제공되어야만 합니다. 단백질의 어떤 그 섭취량만 가지고 영양 상태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을 얼마나 잘 섭취하고 있는가가 이제 우리 단백질의 영양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앞서 보셨던 그 단백질의 권장량보다 뭐 70% 이상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다. 이런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이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 이제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들은 고유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제 근육을 합성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신체 구성 물질의 원료가 된다거나 하는 공통적인 그런 기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참고적으로 이런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들의 그런 기능성들 쭉 정리해 놓은 내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근육과 관련해서는 이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다 중요하고 특히 이제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서 발린, 류신, 이소류신 이렇게 세 가지는 이제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가지사슬 아미노산, 그 나뭇가지처럼 이 가지가 뻗어 있는 모양을 하고 있어서 가지사슬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이제 영어 약자로 BCAA라고 하는데, 이 BCAA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근육의 합성 경로, 근육의 합성 과정을 시작하는, 시작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세 가지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잘 합성되려면 이 세 가지 아미노산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지 근육 합성 경로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경로가 시작되면 다른 필수 아미노산, 다른 필수 아미노산들이 충분히 제공이 되어야만 근육을 잘 합성할 수 있다. 근육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노화를 정의할 때 이제 노화는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늘어나는 과정 이렇게 정의하기도 해요. 근육이 감소하고 지방이 늘어나는 과정이다. 근데 우리가 현대인들의 모든 건강 관리의 목적은 노화를 이제 지연시키는 거잖아요. 젊게 활기차게 오래 건강하게 이제 생활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제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근육을 유지해야 된다. 노화를 지연시키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근육이 지금 성인의 경우에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가다르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이제 잘 기억하시고 이러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보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이 부족한 단백질은 음, 완전한 단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소용이 없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들이 있는데 필수 아미노산의 100%를 다 채워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뭐 이런 단백질이 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런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 아미노산을 뭐 다 100%못 채우고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불완전 단백질 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질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필수 아미노산을 권장량의 100%다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단백질들이 좋은 단백질이다. 좋은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단백질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 뭐,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동물성 단백질,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등이 이제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백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역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단백질의 역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정리한 것만 해도 한 8가지, 9가지 될 건데 한번 쭉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체조직과 근육을 형성한다. 근육의 원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백질. 그래서 머리카락, 뭐 손톱, 뭐 이런 것들을 다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이고요. 네, 케라틴, 그다음에 콜라겐, 엘라스틴, 피부에 이제 주요한 그러한 단백질이 이제 이러한 단백질이고, 네, 그다음에 액틴과 미오신 같은 근육 단백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그런 구조와 조직을 구성하는 게 바로 단백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백질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 되는 그러한 역할. 자, 두 번째는 방어 단백질로서의 역할입니다. 신체를 보호하고 이제 면역을 잘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외부의 그런 환경 변화 아니면 외부의 그런 여러 가지 건강을 해치는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조직이 단백질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피부 조직으로부터 피부 조직이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으로 그 이물질이 침투하면은 이제 혈액 응고 단백질이 이제 혈액을 응고시켜서 그 이물질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 응고하는 것도 이제 단백질의 역할. 그런 뭐 프로트롬빈, 트롬빈 이런 것들이 이제 혈액 응고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외부의 그 항원이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그 항원이라고 하죠. 항원이 침투하면은 우리 면역 체계가 발동하죠. 이 면역 체계의 가장 중요한 면역 물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항체, 면역 글로불린. 이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이 항체가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항체라고 한다면 그 단백질 면역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체의 기본 성분으로서 면역 제1선, 그러니까 외부에서 침입 물질이 우리 몸을 침투할 때 가장 먼저 침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면역 제1선이라고 하거든요. 피부나 점막 그런 조직이죠. 상피 조직. 이제 상피 조직, 물리적 장벽을 구성하는 것도 단백질이고, 그다음에 면역 기관과 면역 세포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면역기관, 임파선, 뭐 편도선, 비장, 흉선 등이 단백질이 부족했을 때 기능이 떨어지고 단백질이 부족하면 NK세포나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등의 면역세포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항체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되고요. 단백질 부족했을 때에는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된다.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면역 체계가 전반적으로 약화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항체의 경우에는 이제 항원에 대항하는 물질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항원이 우리 몸에 침입했을 때 이제 만들어지는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면역 물질이 바로 이제 항체입니다. 항체도 단백질로 되어 있다. 단백질이 면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꼽는 것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어, 뭐 중국에서는 단백질이 이제 면역 기능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기능성을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가장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는 그 원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단백질이 단일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단일 성분으로 이제 한 10위권 안에 간신히 들어가는 정도이지만 중국에서는 이제 면역 기능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단백질이 우리 면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내에서는 이제 엔자임, 효소를 만들죠. 효소는 이제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반응을 촉매해주는 그러한 역할, 촉진해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효소라고 하는데 그 효소에는 이제 보통 크게 우리 체내에는 소화효소와 대사효소가 있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그 음식물의 소화를 도와주는 효소가 이제 소화효소이고, 그다음에 우리 체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대사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 대사 작용을 또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사효소. 그러니까 소화효소, 대사효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가 줄어들면은 우리 체내에서 이제 이러한 반응들이 잘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소화효소가 감소하게 되면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사효소를 소화효소로 땡겨 쓰는 거죠. 땡겨 쓰게 되면 대사효소가
부족해지고 대사 기능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효소가 나이가 들면 효소를 보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효소는 전효소와 보조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전효소 부분이 이제 단백질인 거고요. 이제 이 단백질만 있다고 해서 효소는 작용할 수 없고 이 전효소 단백질 부분에 보조인자가 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 전효소 부분은 불활성 효소 그래서 효소로서의 작용을 아직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여기에 이제 보조인자인 조효소가 이제 조효소가 결합이 되어야지 활성형으로 바뀌어서 효소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조인자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군과 금속 이온들, 마그네슘,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망간, 몰리브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단백질과 이제 결합을 해야만 효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음, 그래서 비타민 B군이 우리가 에너지 대사에 엄청나게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효소의 보조인자로서의 비타민 B군이 보조인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모든 대사에 꼭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로 비타민 B군을 꼽는 것이죠. 효소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각 신체 기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죠. 호르몬. 우리 체내에 뭐 다양한 종류의 수많은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호르몬도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췌장에서 베타세포에서 만들어지죠. 인슐린 같은 경우도 이제 51개 아미노산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도 네, 타이로신이 결합되어서 이제 요오드와 결합되면 갑상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르몬도 역시 기본이 되는 성분이 단백질이다. 단백질은 호르몬 합성에도 필요하다. 뭐 신경 전달 물질이나 질소 함유 물질, 단백질에 이제 질소, N, 원소 기호로 N인데 이 질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서 신경 전달 역할을 하는 물질이나 혹은 질소를 포함한 그 필요한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물질들을 만들 때에는 이 단백질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티딘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인데 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트립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세로토닌 우리가 항우울, 식욕 조절,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죠.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을 이제 이 아미노산으로부터 만듭니다. 그다음에 대표적인 항산화 작용을 하는 글루타티온 같은 경우도 글루탐산으로부터 그 외에 글루탐산 외에도 한 두 가지 아미노산과 결합이 되어서 글루타티온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근육의 에너지를 잘 저장할 수 있는 크레아틴 같은 그런 성분들도 아르기닌 등의 아미노산을 통해서 합성이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과 질소 함유 물질을 합성한다. 그리고 이제 영양소를 운반하죠. 산소,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도 단백질에 의해서 운반이 되죠. 헤모글로빈이 이제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지단백질에 의해서 운송이 되고, 그다음에 세포막에는 여러 가지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들이 세포 내외부의 그런 포도당과 아미노산 등의 물질 이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의 운반 작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은 우리 체내의 산염기 평형을 유지한다. 우리 몸이 산성이 되거나 염기성이 되거나 이걸 조절을 잘해야 돼서 항상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이온을 내어주거나 받아들일 수가 있어서 수소이온을 내어주거나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산염기 상태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염기 평형 유지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분 평형 유지에도 필요해요. 혈압 관리에도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네, 단백질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네, 알부민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알부민도 단백질이죠. 간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인데, 이제 알부민은 여러 가지 물질을 이동시키는 그런 운반 단백질의 일종이고, 노폐물도 운반하고 영양소도 운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혈장 단백질, 그러니까 혈액 중에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이 알부민입니다. 그 알부민 수치를 우리가 건강검진하면은 알부민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요. 알부민 수치를 확인하는 이유는 이제 혈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부민이 이제 충분하면은 이제 알부민이 우리 혈액 중에 충분하면은 수분이 굉장히 이제 수분이 이제 그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더라도 이제 안에 혈관에 알부민 농도가 높으니까 조직으로부터 수분을 흡수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붓거나 이런 현상을 예방해 주기도 하는데 알부민이 부족했을 때는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 중에 알부민이 부족하면 혈액이 수분이 상대적으로 혈관에 많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많은 이 수분을 혈관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조직 간에 수분이 이제 파고들면서 조직 그 중간중간에 그런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몸이 쉽게 붓는 분들은 이제 바로 간에서 간 기능이 좀 저하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간에서 알부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가지고 이제 알부민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액 중에 수분이 조직간으로 이동해서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몸이 잘 붓는 분들은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면 알부민 수치를 가지고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알부민은 수분 평형을 유지하고 또 혈압에도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그냥 한 장의 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에너지 대사, 포도당이 이제 어떻게 에너지로 바뀌는지, 그다음에 지방이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단백질은 어떻게 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지, 열량을 내는지 이런 부분들 정리해 본 건데 역시 우리가 단백질도 아미노산을 분해돼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해당 경로로 들어가서 에너지 생성합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포도당이 에너지의 그 제일 급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급원인데 이 포도당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래도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탄수화물이 공급이 안 됐다. 그럼 이제 지방을 쓰는 거예요. 지방을 쓰게 되고 그럼 지방을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누어 분리시켜서 지방산을 당분으로 바꿔서 이제 에너지를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바꿔서 아미노산 에너지원을 쓰는 거죠. 그 아미노산 에너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원래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쓰면 안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을 쓴다는 얘기는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근육이 손실된다. 근육이 녹아 없어진다. 에너지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단백질도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단백질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단백질 역할이 너무 많죠.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다.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많아서 단백질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 살펴봤고요. 구조 단백질, 뭐 영양 단백질, 면역 단백질, 효소, 호르몬 등등 그러한 단백질의 종류가 있고, 그다음에 단백질의 구성 단위는 아미노산이고, 네, 아미노산 중에서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중요하다라고 어, 언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의 역할 굉장히 많은데 체조직과 근육 형성, 신체 보호, 면역 기능, 효소나 호르몬 합성, 그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 합성, 산염기, 수분 평형에 꼭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은 이제 근육의 구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제가 강조를 드렸지만 노화라는 것이 근육이 줄어들고 지방이 늘어나는 과정이다. 이게 바로 노화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근육의 원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근육 건강에 있어서 이 단백질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나이가 들면은 근육이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0대에서 70대까지는 10년마다 8% 평균적으로 감소하고 70대 이후에는 10년마다 15%씩 감소한다. 그래서 이 근육이 감소하는 상태를 이제 근감소증, 사코페니아라고 하는데 근감소증은 2017년에 질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질병으로 지정했고요. 그렇다고 뭐 근육의 감소는 나이가 들면 감소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고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만약에 근육이 감소해서 부족해지면은 각종 통증이나 염증이 굉장히 많이 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골다공증이나 관절염도 근육과 관련이 있고 현대인들의 건강을 가장 위협하는 대사증후군, 심혈관 질환, 당뇨병의 위험성 높아집니다.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두뇌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면 치매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근육이 감소하면은 지금 우리가 대퇴 근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걸음 속도가 늘어져요. 느려져요. 걸음 속도가.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근육이 감소해서 보행 속도가 늘어졌을 때는 사망 위험이 9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사망 위험이 어, 근육을 잘 유지했을 때에 비해서 4배 이상 증가하게 되고요. 걸음 속도까지 느려지면 거기다 플러스 5배까지 높아지니까 최종적으로 근육이 감소하면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 근육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근육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매일매일 근육이 감소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육 운동을 해야 돼요. 근육 운동을 해서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육 생성의 원리는 이제 초과 회복의 원리라고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하면은 근섬유가 파괴되거든요. 근섬유가 파괴되었고, 이 근섬유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 전보다 더 쉽게 해서 두껍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초과 회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면 근육이 손상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더 두껍게 회복이 된다. 이걸 초과 회복이라고 한다. 그러면 두껍게 회복이 되려면 처음보다 더 두꺼워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근육의 원료가 필요하겠죠. 근육의 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을 해야 돼.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실 때 근육을 잘 증가시키려면 단백질을 보충하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고 근육 운동만 하시면 근육이 손상되고 이 손상된 근육이 잘 회복이 안 된다. 그다음에 근육은 무겁습니다. 굉장히 그 밀도가 높아서 비중이 높아서 무겁습니다. 지방보다 1.3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생성시킨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방은 줄었는데 근육이 생성됐다. 근육이 생성됐다 그러면은 더 무거운 게 많이 생긴 거잖아요. 그 몸무게가 잘 안 줄어요. 몸무게가 잘 안 줄어. 근육 운동을 하면 몸무게가 오히려 늘어나. 근육이 무겁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은 줄고 근육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육은 무겁지만 부피가 작기 때문에 몸매는 날씬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몸무게 줄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근육이 생성되면서 몸매가 날씬해지는데 몸무게는 줄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몸무게를 그렇게 너무 많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네, 몸무게는 신경 쓰지 마시고 체지방량과 근육량을 신경 쓰시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실 때 근육량이 늘어나면 몸매가 더 날씬해진다. 그리고 이렇게 근육이 만약에 잘 생성이 되면은 이제 근육이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를 생성하는 이제 세포들이 에너지를 생성하잖아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막 먹는다, 지방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에너지 생성하지 않고 대사가 잘 안 일어나면은 체내에 다 지방으로 저장해서 전환시켜서 저장을 하니까 비만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포에서 이러한 그 열량 영양소를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쓴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에너지를 많이 쓰는 세포, 많이 쓰는 세포가 많으면 그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니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 세포가 근육세포이죠. 근육세포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죠.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많으면은 가만히 있어도 근육세포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해요. 이게 이제 기초대사량이 높은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대사량이 높다. 근육량이 많으면 기초대사량이 높다. 근데 기초대사량이 우리 에너지 소비의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근육량만 증가시켜 놓으면 그냥 에너지 소비는 저절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된다. 음. 현대인들의 그런 건강의 가장 위협 요인인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근육을 늘리는 것이다. 음. 그래서 과잉의 열량을 지방으로 축적하지 않는다. 근육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육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고 노화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많이 생성되면은 몸매는 날씬해지는데 몸무게는 줄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사진에 보시는 모습이 뭐냐면 몸무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양쪽이 다 똑같은데 근육량을 보시면은 근육량이 많이 차이가 나죠. 더 날씬해지고 근육량은 많아졌는데 몸무게는 똑같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육의 합성. 근육의 합성은 필수 아미노산이 원료가 됩니다. 아까 제가 필수 아미노산 얘기할 때
BCAA, 가지사슬 아미노산, 네, 알린, 류신, 이소류신 이렇게 세 가지가 BCAA이고 BCAA가 근육 합성 경로를 개시한다. 개시하고 그 다음에 개시를 했으면 이제 합성 과정이 쭉 진행되는데 이때 이제 필수 아미노산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 합성하기 위해서는 이 BCAA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필수 아미노산도 충분하게 존재해야만 근육을 잘 합성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이 BCAA만 많이 섭취하면 근육을 잘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BCAA만 함유되어 있는 그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BCAA만 보충하시면은 근육 합성 경로가 시작은 되는데 이제 근육을 실제로 합성하는 필수 아미노산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BCAA는 근육 동화작용의 개시 및 개시 역할을 하고 근육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제 근육이 개시가 되면, 합성이 개시가 되면 BCAA뿐만이 아니라 기타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보충되어야 정상적인 근육 형성이 가능하다. 그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육을 뭐 만드는 데는 원료가 되는 건 단백질이지만 그 외에도 이 근육을 잘 합성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칼슘 섭취량이 적으면 근감소증이 증가한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근육을 합성할 때는 뭐 단백질을 잘 보충해서 근력 운동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신체 조직은요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디가 연결되면 근육과 뼈와 지방 조직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육과 뼈와 지방 조직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근육이 약하면 뼈가 약해지고요. 뼈가 약하면 근육이 약해져요. 네, 그리고 지방 조직은 뭐 지방 조직이 커지면 근육이 강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지방 조직은 타이트해져야 돼. 컴팩트하게 줄여야 돼. 지방 조직이 줄어들면 근육도 강해지고 뼈도 강해진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칼슘 같은 경우에 뼈의 건강에 어, 관련성이 높지만 칼슘이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생길 수 있고 비타민 D는 네, 비타민 D가 이제 근육 형성 및 근력 감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워낙 많은 그런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타민인데 근육과도 관련이 있어서 뼈와도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뼈와도 네, 비타민 D가 체내 수준이 낮으면 근육이 잘 안 생긴다. 오메가3는 오메가3가 항염 작용이 있잖아요.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근감소증, 근감소증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고 이제 근육이 합성되는 과정에서 오메가3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충분하면 근육이 잘 합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비타민 C도 역시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섭취가 부족했을 때 근육량이 감소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 뭐 비타민 C 등과 같은 이러한 영양소를 함께 보충해 주시면 근육을 잘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근육의 구성 원료 아까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근육은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 플러스 하나 더 중요한 성분이 꼭 필요해요. 중요한 성분이 뭐냐면 근육은 단백질 플러스 수분이다. 물. 물이 부족하면 근육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수분이 꼭 필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은 근감소증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면서 단백질을 보충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네. 그리고 물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시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죠.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은 또 성장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죠. 단백질은 네, 우리 몸의 모든 그런 조직과 기본을 구성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뼈도 그렇고. 근데 성장기에는 우리 몸도 성장해야 되고, 근육도 성장해야 되고, 우리 모든 뼈도 성장해야 되고, 인대도 성장해야 되고. 그러니까 단백질이 당연히 기본적인 그런 음, 성장기에 중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 또 단백질은 방어 단백질.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그런 면역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기에 있어서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면역을 위해서라도 단백질은 성장기에 꼭 보충을 해야 됩니다. 면역 기능은 굉장히 특이해서 우리 몸에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이제 모든 신체 기능이 계속 같이 향상되잖아요. 근데 면역은 청소년기 사춘기 때 한 12세, 14세에 최대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성인기가 되면서 감소해요. 면역 기능은. 음, 면역 기능은 그래서 성인기의 200%까지 그때 청소년기 때 다 최고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감소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에 단백질을 충분히 성장 플러스 면역을 위해서 단백질을 충분히 네, 보충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독성 물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염증도 유발시키고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가장 중요한 어, 간, 간의 해독 기능이 중요합니다. 해독 기능. 간에서 해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질병을 다 잘 예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바탕이 바로 해독 기능이죠. 간에서 해독 기능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복잡한데요. 뭐 해독이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단백질, 이 해독 굉장히 복잡한데 여기서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딱 정리해서 해독에 꼭 필요한 영양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나 비타민 E나 뭐 코엔자임 Q10, 베타카로틴 다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근데 간세포가 산화되면은 간이 해독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간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항산화 영양소가 정말 중요하고 네, 밀크시슬 같은 경우에 밀크시슬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이 간에서의 항산화 작용이 가장 뛰어난 영양소입니다. 가장 뛰어난 항산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실리마린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간에서 해독을 위해서는 비타민 B군이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한다. 비타민 B군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단백질. 네. 질 좋은 단백질. 좋은 단백질이 어, 해독을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맨 윗줄에 보시면 단백질이 부족한 식단, 해독 과정에 중요한 효소 반응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단백질이 효소의 원료라고 말씀드렸죠. 효소 반응이 감소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해독 능력이 떨어진다. 그 좋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하자라는 거예요. 그 참고로 이제 옆에서 보시면은 제철 과일과 과일, 통곡물 이런 것들은 해독에 도움이 되는 거고 빨간색은 해독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피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좋은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네, 간 해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간에 부담이 된다. 간의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러한 경우는 단백질을, 어, 안 좋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때, 안 좋은 단백질을 과잉 섭취했을 때는 간에 부담이 되고 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육류입니다. 육류. 네. 단백질 육류를 많이 드시면은 육류에 들어있는 단백질 때문에 간 기능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간 기능을 저하시키는 성분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지방이에요, 지방. 단백질이 아니라 지방이 간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음. 알코올 이런 게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간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 아니에요. 네. 간 기능을 오히려 해독을 더 잘 하려면 좋은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런 오해가 생긴 이유는 간이 지방 때문에 안 좋아지잖아요. 간이 지방 때문에 지방간 쌓이고 그래서 지방 때문에 안 좋아졌어. 간 기능이 떨어졌어. 그때는 단백질을 줄여야죠. 왜냐하면 간이 부담이 되니까. 단백질이 대사에 오래 걸리는 영양소고 대사 과정에서 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한하는 거 맞는데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해독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단백질을 충분하게 섭취해야 된다. 그런데 알코올이나 지방 때문에 간이 망가진 다음에는 단백질을 한 80% 수준으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하다. 네, 근육은 노화의, 노화를 판단하는 지표. 그래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또 단백질이 그래서 중요하고, 수분도 중요하고, 뭐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C, 오메가3 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근육은 이제 기초 대사량을 높여서
이제 비만이 이제 안 되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필수 아미노산, 이 근육 합성에 꼭 필요하다. 성장기에도 중요하고, 간 해독에도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굿모닝을 하시잖아요. 굿모닝. 굿모닝에서 이 단백질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단백질이 비만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고단백 아침 식사 하시면은 이제 배고픔을 줄일 수 있고 또 우리 배고픔을 유발하는 식욕 자극 호르몬 있잖아요. 그렐린.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렐린도 감소됩니다. 그렐린이 감소되기 때문에 우리가 포만감을 잘 느끼고 음식을 적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를 하시면은 체질량 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요. 열량이 똑같다고 할지라도 단백질의 비율이 높으면 네, 하루 칼로리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비만 예방,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고단백 아침 식사. 네. 그리고 또 단백질을 섭취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대사증후군을 유발시키고 뭐 당뇨나 심혈관 질환도 유발시키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같은 그런 호르몬 계통의 교란도 원인이 되고 또 암이나 각종 염증 또 불면증, 뭐 치매 등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원인은 당분입니다. 당분. 과잉의 당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당분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당분이 우리 체내에서 이제 최종 당화산물을 만들어요. 이 최종 당화산물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물질인데 염증과 산화를 유발시키거든요. 우리 체내에서.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이런 신경퇴행성 질환, 심장질환, 폐질환, 간질환, 콩팥질환, 각종 염증, 그다음에 골다공증까지 이런 거 다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최종 당화산물이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인데 우리가 당 관리 안 하면은 이렇게 최종 당화산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이 최종 당화산물 우리가 당독소라고 부르는데요.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당과 당 플러스 당과 고온가열한 지방 단백질이 결합하면 당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당과 고온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 그러니까 우리가 당도 섭취를 잘 조절해야 되고, 그다음에 고온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의 섭취도 줄여야 합니다. 고온가열한 지방이나 단백질. 어떤 식품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먹는 식품 중에서 가열을 한 지방이나 단백질. 그럼 딱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가열한 지방, 단백질. 고기 구워 드시잖아. 그리고 치킨, 치맥, 치킨, 열조리한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거 다 고온 가열한 지방과 단백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당분과 결합해서 당독소를 만든다. 그리고 이 당독소가 우리 체내에서는 여러 세포에 침투를 합니다. 여러 세포에 침투를 하는데요. 맨 밑에 빨간색 부분에 심장 근육세포와 뇌신경세포와 간세포에 침투를 해서 이 세포들을 파괴시킵니다. 심장 근육세포를 파괴시켜서 심장 박동을 잘 못하게 하고요. 뇌신경세포를 파괴시켜서 인지기능을 저하시키고요. 그다음에 간세포를 파괴시켜서 각종 해독작용, 대사기능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 작년에 나왔던 논문인데요. 발표된 논문인데 이 당독소가 우리 뇌로 침투해서 뇌막을 녹인다. 뇌막을 녹여서 뇌로 이제 각종 뇌막이 붕괴되니까 각종 독성 물질이 뇌로 다 침투해가지고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된다. 그러니까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뭐 파킨슨이나 뇌 알츠하이머나 이런 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당 관리 잘 못하면은 혈당도 그렇고 또 당독소도 그렇고 치매의 가능성을 급격히 증가시킵니다. 당이 높으면 치매가 아주 쉽게 온다. 네. 우리 여러분들 치매가 가장 두려워하시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당 관리를 지금부터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치매는 진단받기 15년 전부터 시작돼요. 15년 전부터 치매가 시작돼요. 치매 원인 물질이 바로 뭐 오늘 생겨가지고 내일 치매 진단하는 게 아니라 치매 원인 물질이 축적되기 시작하는 것은 치매 진단 전
15년 전부터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 관리 안 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이 계속 축적되기 시작하면 15년 후에 치매 진단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형 당뇨로 부릅니다. 치매는 제3형 당뇨이다. 당뇨가 치매에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고 관련성이 높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을 잘 조절하는 게 필요한데 단백질을 섭취하면 당을 잘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시라는 거고요. 당뇨 환자분들은 아침 식사를 절대 건너뛰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공복 시간이 길어진 다음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정상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우리가 이게 혈당 스파이크라고 해요. 혈당 스파이크.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이러면 이제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혈당이 이제 또 정상 수준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져요. 이거를 이제 탄수화물 갈망 상태, 카브 크레이빙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혈당이 정상 범위에 있지 않고 아주 높아졌다가 아주 낮아졌다가 이렇게 정상 범위를 훌쩍 뛰어넘는 범위에서 움직이게 돼요. 이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이고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되죠. 단백질을 아침에 드시면은 이 혈당의 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상 수준에서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게 적정하게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단백질은 우리가 혈당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을 또 예방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게 좋겠다. 혈당 관리를 위해서 아침에 단백질 섭취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은 근육의 원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을 언제 섭취하냐에 따라서 근육의 그 생성량,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단백질을 아침에 섭취하면 근육이 잘 생성되고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저녁에 집중해서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은 근육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이 합성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먹던 단백질을 아침으로 옮겨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근육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저녁에 먹던 단백질의 급원 식품을 그대로 옮겨오면 안 돼요. 바꿔야 되는 거죠. 좋은 단백질로 바꿔야 되죠. 우리가 저녁에 먹는 단백질은 주로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삼겹살 이런 거잖아요. 네, 삼겹살, 그다음에 뭐 패스트푸드 이런 거잖아요. 치킨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아침에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걸 아침에 먹자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저녁에는 줄이고 아침에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는 그런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근육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동물 실험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투여하면 근육이 성장이 더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임상 실험, 그러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이 더 잘 유지가 되고 플러스 추가 효과로 네, 근육의 힘까지, 근력까지 더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조절하려면은 근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당분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근육이다. 그리고 근육은 우리 몸의 하체의 70%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체의 근육을 형성하는 운동, 하체 운동을 많이 하시면 혈당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엉덩이나 허벅지 근육이 많으면 혈당이 잘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하체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체 운동, 근육을 잘 어, 생성하고 합성하고 유지하면 이제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요. 근육 호르몬. 염증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마이오카인이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데 염증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도 예방시키고 그 외에도 뭐 신경 증가, 인지 기능 개선, 네, 지방 감소, 당대사 개선, 그다음에 뭐 뼈 건강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 운동을 하셔가지고 근육을 잘 유지하시는 것이 당 관리에도 좋고 또 노화의 지연에도 핵심적인 조건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운동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단백질의 대사 과정이에요. 단백질 여기 AA라고 써 있는 게 여기 아미노산이에요.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천 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화기관 내에서 이제 끊어야 돼요. 이걸 다 끊어야 돼. 하나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 개까지 끊어야 돼. 그 단일 아미노산,
디펩타이드, 트리펩타이드까지 끊어야지 흡수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흡수가 되면은 우리 체내에 이제 간에 이제 아미노산 풀을 만들어요. 여기 아미노산이 다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던 단백질이 이제 또 역시 또 오래되면 이것도 새 거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던 오래된 단백질도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 풀을 거쳐가지고 네,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탄소, 그러니까 질소 함유 물질도 만들고 또 새로운 단백질도 이 아미노산 풀에서 이제 아미노산을 끌어다가 새로운 단백질도 만들고 새로운 근육도 만들고 새로운 뼈도 만들고 새로운 조직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면 아미노산 풀을 형성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단백질 만들고 기타 성분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음, 배설을 시킨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아미노산 풀을 형성했는데 우리 몸에 만약에 오래된 그런 조직이 있어요. 오래된 조직에 있는 단백질이 있어. 그거를 아미노산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된 아미노산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분해된 아미노산은 배출이 돼야 돼요. 그 오래된 거를 또 쓸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새롭게 좋은 단백질을 섭취했잖아요. 그 좋은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을 새로운 몸을 만드는데 새로운 뭐 뼈나 근육을 만드는 데 사용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 오래된 거는 빨리빨리 배출을 시켜야 되고 이 배출을 빨리 시킨 다음에 그 부분을 새로운 좋은 단백질로 채워야 된다. 근데 이 오래된 그 단백질 조직이 이게 어, 분해가 안 되고 있어. 그 오래 계속 우리 몸에 그냥 쌓여 있는 계속 축적되어 있는 거야. 새로운 단백질은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그 아미노산이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드는데 사용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새로운 단백질이 섭취해서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보셨던 단백질 권장량보다 뭐 70%, 80%더 먹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오래된 단백질은 그대로 있고 새로운 단백질은 우리 몸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오래된 단백질을 빨리빨리 분해해서 몸 밖으로 빼내야 돼. 그럼 오래된 단백질을 빨리빨리 분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유일한 방법이 운동밖에 없어요. 운동밖에 없어요. 운동을 안 하시면은 이 오래된 단백질이 분해가 안 되고 그냥 계속 그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단백질이 대체할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어떤 식으로든 운동을 해서 이 오래된 단백질을 다 배출을 시키고 새로운 좋은 아미노산이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운동밖에 없다. 음.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먹고 적게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단백질을 어떻게 우리 몸에서 잘 대사시키고 새로운 그런 새롭게 섭취한, 새롭게 보충된 그런 필수 아미노산이 어떻게 우리 몸을 대체해서 새 걸로 바꿔주느냐가 핵심인데 그 과정에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제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동물성 단백질 좋은데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 이제 뭐 우유에서 추출한 단백질이라든가 계란 이런 것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육류는 좀 줄이는 게 맞죠.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보셨지만 육류의 섭취량이 이제 예전보다 10배나 증가했잖아요. 그 안에는 지방, 콜레스테롤, 각종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러니까 붉은색 고기를 열조리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그런 독성 물질이 많이 생기거든요. 발암 물질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좀 줄이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통한 그러한 동물성 그러니까 단백질은 줄여야 된다. 대신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는 게 좋다. 식물성 단백질이 뭐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다 이런 건 다 잘못된 정보라고 다 밝혀졌어요, 이미. 식물성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특정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는데 다른 식물성 식품으로 보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하지 않게 충분히 조합할 수 있다라는 거고 채식으로 단백질 섭취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이 불완전하다라는 것이 오해라고 이미 밝혀졌고요. 반면에 이제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증가할수록 사망률은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증가, 사망률은 감소한다. 여기서 이제 동물성 단백질 섭취는 바로 육류의 섭취를 말합니다. 육류나 또 육가공식품, 가공육, 동물성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이제 이제 섭취 열량의 10%,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내려면 열량, 영양,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섭취 탄수화물의 그 10%를 동물성 단백질로 대체하게 되면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8% 증가하는데, 하버드대 연구 결과죠. 이를 섭취 열량의 3%의 탄수화물을 식물성 단백질로 열량만 계산하는 거예요. 열량은 똑같아.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그램당 4kcal, 단백질도 그램당 4kcal 열량을 내요. 그러니까 열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양만큼만 단백질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탄수화물을 식물성 단백질로 3%만 바꿔줘도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2%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탄수화물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주기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4%만 바꾼다. 그러면 전체 사망률이 34%,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42% 감소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섭취하던 이 단백질의 어떤 그 평균 섭취량을 권장량보다 훨씬 높였던 그러한 그 단백질 급원식품을 줄이고, 그런 급원식품을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로 이제 바꾸는 것이 우리 건강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가 식물성 단백질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을 분해해서 흡수를 잘 하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을 함께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를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시면 네,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고, 단백질은 이제 효소작용이 굉장히 많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큰 분자량을 가진 영양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분해 효소를 함께 함께 섭취하시면은 그만큼 빨리빨리 단백질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효소, 엔자임이죠, 엔자임. 그래서 엔자임을 같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그 뉴트리 프로틴은 제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액티브 그 뉴트리 파이토 프로틴 있죠. 예. 이 단백질 가수분해한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어느 정도 좀 잘라놨어. 가수분해 효소를 사용해서 이 아주 그 큰 단백질 분자를 잘라놨거든요. 이렇게 잘라놓은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더 빨리 잘 분해가 되죠. 그래서 잘 흡수가 더 잘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에는 히알루론산이 있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면역에도 좋고, 연골의 구성 성분, 연골 건강에 도움이 되고, 예, 그래서 좋은 성분이 함유된 그런 단백질 제품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요. 네, 굿모닝 프로그램 잘 진행하고 계신데요. 고단백 아침 식사 중요하다. 식욕 억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 최종 당화산물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나 대사 증후군 예방하는데 중요하다. 그다음에 근육은 단백질과 수분이 필요하고, 근육에서 이제 가장 잘 소비할 수 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오카인도 역시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 증후 예방에 도움이 되고, 단백질 대사를 현대인들은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단백질 어,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시켜야 되는데, 오래된 단백질을 좀 이따 오래된 단백질을 빨리빨리 배출하고 새 단백질을 대체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시켜야 되고,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유일한 방법 운동이다. 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자, 식물성 단백질이 어, 그 육류나 육가공식품, 동물성 가공식품,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훨씬 더 좋은 단백질이다. 그리고 단백질 소화를 위해서는 가수분해 단백질 혹은 프로바이오틱스와 효소, 엔자임을 같이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백질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네, 단백질 정말 중요한 영양소라는 꼭 잊지 마시고, 좋은 단백질을 섭취하시려는 노력, 그리고 단백질 대사를 또 정상화하는 그런 노력을 꼭 실천하셔서 항상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대표님 명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채팅창에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어, 많은데요, 질문이. 단백질은 성장기에는 뭐 체중 대비는 단백질 보통 이게 단백질 섭취량은 단위 체중당으로 계산하는데요. 단위 체중당 그 권장한 양이 다 틀린데요. 뭐 0.8에서 1.2 정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단위 체중당 1.2 정도 이상,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1.4 이상. 성장기 어린이들도 한 1.0에서 1.2g 정도, 단위 체중당 1.2g 정도, 성장기 단백질 중요하니까 그렇게 섭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워낙 단백질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단백질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동물성 초등학교 학생인데 루푸스와 류마티스를 진단을 받았다. 네, 자가 면역 질환인데요, 둘 다. 이 면역계통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면역계통에 영향을 주는 게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호르몬이나 독성 물질, 이런 우리 주변에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어,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육류 같은 경우에 항생제도 너무나 많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모든 게 그 먹이사슬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육류에 다 축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항생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작물을 재배할 때 뭐 여러 가지 농약이나 비료나 제초제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료로 먹잖아요. 그 사료로 먹으면 그게 또 다 그 육류에 다 축적이 되고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 물질 다 축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루푸스나 류마티스 같은 경우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원인도 잘 모르고 지금 현대 의학계가 치료 방법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만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단백질로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프로바이오틱 섭취를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육세 여아들이 프로틴을 많이 섭취하면 성조숙증이 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성조숙증이 오는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모든 현대 청소년들이 예전에 비해서 성조숙증이 많아졌어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성조숙증이 오면은 이제 성장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 호르몬이 분비되고 성장 호르몬이 중단되기 때문에 성조숙증이 오면 성장이 멈춥니다. 근데 이게 보통 예전에 비해서 한 3, 4년 정도 빨라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춘기가 더 빨라진 거죠. 근데 프로틴을 많이 섭취하는 게 그 성조숙증의 원인이 아니라요. 성조숙증의 원인은 세 가지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네, 비만하고요. 비만,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성조숙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의 과학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건 세 가지입니다. 비만과 환경 호르몬과 스트레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조숙증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틴을 많이 섭취하는 게 물론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프로틴이 어떤 급원이냐에 따라서 육류라면은 비만도 유발시킬 수 있고 동물성 프로틴이라고 한다면 비만도 유발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호르몬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성조숙증의 원인을 그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프로틴을 많이 섭취한다는 게 그 프로틴 많이 섭취하는 게 성조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나쁜 프로틴을 많이 섭취하는 게 성조숙의 원인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방암 환자가 항암 과정에서 콩에 있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유방 환자가 항암 과정에서 콩에 있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아메이 단백질 파우더 먹으면 좋지 않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요. 근데 항암 과정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건강기능식품이나 다른 어떤 특정 식품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암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을 제한할 수 있는데 식물성 단백질이 뭐 그런 어떤 항암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고 이제 그 콩에 많이 들어있는 건 이소플라본인데요. 이소플라본은 콩에는 많은데 이제 파이토프로틴
뉴트라이트 파이터 프로틴의 이소플라보인의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은데요. 항암 받으면서 이제 항암 과정에서는 그 담당 의사의 그 관리를 철저하게 지키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고 또 어떻게 증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줘야 한다 생각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담당 의사가 제안한다면 제안 그 지침에 따라주시는 게 좋겠죠. 동내장과 나이아신 염증과 특별한 동내장과 나이아신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 잘 모르겠네요. 네, 안과 좀 이거 더블 X 못 먹게 하신다? 못 먹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나이아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나이아신과 동내장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아는 지식선에서는 네, 아무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청단백질도 식물성을 권해야 하는 이유. 네, 유청단백질은 뭐 동물성 단백질이긴 하지만 제가 계속 동물성 단백질로 지칭했던 육류에 해당하는 것보다 유전단백질 좋은 단백질 생각합니다. 계란 단백질도 좋은 단백질이라 생각하는데 유전단백질도 오염되어 있을 모든 뭐 단백질은 다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지금 이 유청단백질 그다음에 뭐 식물성 단백질과 비교했을 때는 명확하게 큰 차이는 없어요. 명확하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어떤 모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러니까 유청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흡수가 좀 잘 된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문제이지 결과적으로 어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근육을 합성하는 데는 근육 합성에는 유천 단백질이 근육을 막 증가시키는 뭐 예를 들면 그 머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경우에 유천 단백질이 효과적이고 식물성 단백질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 단백질의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9가지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근육에만 집중되지 않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골고루 잘 관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런 동물성 단백질에는 포함되어 있는 그런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식물성 단백질은 그렇게 이제 본다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이제 뭐 그 앞으로 이제 그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요. 이 단백질 쪽에서도 이제 네, 지속 가능성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식물성 단백질이 더 부각될 거예요. 더 집중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동물성 단백질은 점점 이제 그런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고 식물성 단백질이 더욱더 부각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고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 그렇고 네,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은 과다하게 모든 건 과다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과다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식생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섭취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섭취하셔도 예, 그런 그 식생활 그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질문이 많은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권유해야 할까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보통 간이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 정상 섭취량에서 이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이 건강할 때는 충분히 드시되 간 기능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는 제한을 하는데요. 이 신장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이 세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이제 회복기에 있다 그러면 단백질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신장이 뭐 투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지금 악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면 제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칼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세분화가 됩니다. 신장 건강에서 단백질을 제한해야 될지, 제한하지 않아야 될지, 1기, 2기, 3기, 4기, 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신장이 뭐 안 좋다고 해서 단백질을 무조건 제한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세분화해서 그건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 때문에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그 단계별로 단백질의 어떤 그 섭취의 제한이라든가 권장을 조절해 주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 가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뭐 특별히 뭐 신장이 지금 상태에 따라서 이제 거기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단백질 섭취 지침은 예, 없기 때문에 제 병원의 지시를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네. 아, 네, 이거 한번 할까요? 단백질 분해 대사되면서 암모니아가 나온다고 하던데, 파이토프로틴에서도 섭취 분해 과정에서, 암모니아는 단백질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는 무조건 나옵니다. 나오는데, 만약에 이제 간이 안 좋아지면은 암모니아를 원래 이제, 암모니아 나오는데 간이 건강하면 암모니아를 요소회로 해서 다 해독을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간이 안 좋을 때 이제 암모니아가 해독이 안 돼가지고, 이게 우리 몸을 떠돌다가 독성을 유발시키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암모니아 파이토프로틴에서 식물성 단백질에서 암모니아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요. 무조건 다 나오는데 그거를 간이 건강했을 때는 그것도 대사해서 배출할 수 있다. 그게 정상이다, 원래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이상입니다.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가장 네. 중요한 뜻을 가진 그리스 어원에서 파생된 이 프로틴. 오늘 그 어원의 의미를 정말 멋지게 증명해 주신, 명강해 주신, 네,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에 대한 설문요. 강의 안내 문자나 설문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소중한 의견 꼭 부탁드리고요. 7월 한 달간 열정적으로 세컨 밀레니얼 온라인 아카데미 강의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지식의 나이테가 촘촘히 한 뼘 더 성장하셨길 바라고요. 네, 8월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